안녕하세요.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그 단어를 왜 싫어하냐면 얼마 전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내로남불을 제대로 당했거든요. 너무 뻔뻔해서 상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오빠 우애가 정말 깊었습니다. 저희 아빤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하시고 엄만 장사를 하시느라 두 분 다 바쁘셨는데 저보다 5살 많은 오빠가 저를 정말 많이 돌봐줬거든요.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었다 보니 오빠가 절 챙기느라 손이 많이 갔을 거예요. 툭 하면 음식을 먹다가 옷에 묻히기도 하고 또 물건을 잃어버릴 때도 많았거든요. 오빠하고 있었던 일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에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9살일 때였어요. 보통은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오빠가 제 저녁밥까지 챙겨주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오빠도 평소보다 늦게 오고 저도 일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얌전히 오빠가 오길 기다렸어야 하는데 어린 마음에 저도 라면이라는 걸 한번 끓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저찌 엄마나 오빠가 하는 걸 따라해보려고 식탁 의자까지 밟고 올라가 라면을 끓이긴 끓였습니다. 그런데 다 끓인 라면 냄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게 문제였죠. 눈앞에선 뜨거운 김이 계속 올라오지 냄비는 생각보다 무겁지. 그러다 보니 저는 냄비를 들고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라면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내 다리. 뜨거운 라면 국물이 제 다리에 엎어지는 바람에 순간 눈앞에 별이 번쩍이더군요. 저는 너무 아프고 뜨거워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저희 오빠가 절 보고 놀라서 뛰어오는 거예요. 지선아, 괜찮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빠, 나 너무 뜨거워. 너무 아파. 너 설마 너 혼자 라면 끓인 거야? 아휴, 위험하게 아무도 없을 때 이런 거라면 어떡해. 빨리 오빠한테 업혀. 더 아프기 전에 빨리 병원 가야 된단 말이야. 얼른. 그렇게 오빠는 저를 업고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와중에도 오빤 계속 저를 걱정하더군요. 지선아, 괜찮아? 병원 거의 다 와가니까 조금만 참아. 너무 아파서 못 참겠으면 그냥 오빠 등을 꼬집어. 알았지? 결국 병원에 도착했는데 라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상태라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저희 엄마가 오빠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형진이 너 동생 잘 보고 있어야지. 이렇게 다치게 하면 어떡해? 도대체 지선이가 왜 혼자서 라면을 끓인 거냐고. 너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안 가고 뭐 했어? 동생은 내버려 두고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죄송해요. 학교 끝나고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도서관에 갔다가 가느라고 좀 늦었어요. 지선이가 배고파서 혼자 라면을 끓이는 줄도 모르고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전 엄마한테 혼나서 울먹이는 오빠를 보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왜 그래요? 오빠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난 세상에서 우리 오빠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아휴, 누가 그걸 모르니? 엄마도 속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부턴 절대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 네가 다치는 바람에 너희 오빠도 지금 울고 있잖아. 얼른 가서 오빠 안아줘. 얼른. 저는 오빠한테 다가가 사과를 하며 꼭 안아줬답니다. 사실 저희 엄마도 오빠한테 정말 화가 나서 화를 내신 게 아닐 거예요. 그냥 어린 딸이 갑자기 그렇게 다치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셨겠죠. 그런데 오빠가 절 구해준 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11살 땐 오빠랑 같이 저수지에 수영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참 오빠랑 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오빠 친구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 문찬이다. 지선아, 나 친구한테 가서 잠깐 인사만 하고 올게. 여기서 얌전히 있어. 알았지?
하지만 전 청개구리처럼 오빠 말을 무시하고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순간 발밑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만 놀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은 곳까지 와버렸나 봐요. 사람이 겁을 먹으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더군요. 사람 살려. 오빠, 나 좀 살려줘. 머리가 몇 번이나 물속에 잠겼다 다시 나오고 저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지선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갈게. 잠시 후 물에 뛰어든 오빤 죽을 힘을 다해서 제 쪽으로 헤엄쳐 오더군요.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땐 오빠가 저를 껴안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지선아, 오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한눈 팔지 말고 널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겨우 정신을 차린 전 오빠 덕분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군요. 오빠, 오빠가 뭐가 미안해. 내가 오빠한테 더 미안하지. 나야말로 얌전히 있으란 오빠 말 안 들어서 미안해. 그냥 나 혼자 얕은 물에서 놀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깊은 데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 맨날 오빠 속만 썩이고 내가 정말 미안해. 저희 남매는 정말 서로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애틋하고 우애가 깊은 남매였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오빠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개인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도 오빠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새언니가 쿠키를 구워와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씨, 제가 집에서 초코 쿠키 좀 구워왔어요. 우리 그이가 그러는데 아가씨가 초코 쿠키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어릴 때 어머님한테 혼나고 울어도 초코 쿠키 하나만 지어주면 뚝 그쳤다고 하던데. 그건 어릴 때 일이죠. 오빠가 새언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하여튼 우리 오빠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안다니까. 그런데 새언니, 이거 비밀인데 저 아직도 초코 쿠키 좋아해요. 초코 쿠키라면 완전히 환정을 하거든요. 새언니가 만든 거니까 아마 파는 것보다 10배 맛있겠죠? 잘 먹을게요, 새언니. 저희 오빤 성격 좋은 새언니랑 조카도 둘이나 낳고 정말 알콩달콩 살더군요. 오빠의 사업도 처음엔 잠깐 힘들었는데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오빠가 근성이 있고 성실한 스타일이라 저희 부모님이 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도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남양주 다산 쪽에 대출을 좀 끼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자상하고 성실한 스타일이라 시댁 식구들도 비슷한 성격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더군요. 특히 저희보다 몇 년 일찍 결혼한 시숙은 정말 친해지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모였는데 시숙이 소파에 드러누워서 손으로 발가락을 막 후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집어먹더라고요. 그거야 자기가 먹는 거니까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잠시 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시숙이 그 손으로 과자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 씨, 과자 좀 드실래요? 내가 원래 먹던 간식 아무한테나 안 나눠주는데 재수 씨니까 한번 나눠줄게요. 세상에 방금 전까지 자기 발가락을 후비던 그 손으로 과자를 집어서 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무 더러워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러지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숙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원래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주버님 혼자 많이 드세요. 그런데 시숙은 워낙에 매너가 없고 지저분한 성격인 건지 밥 먹을 때도 트림을 꺽하고 코푼 휴지도 아무데나 버리더군요. 전 형님이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사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제가 결혼하고 나서 형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왜 형님을 볼 수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이미 시숙이 형님하고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시숙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혼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니, 우리 형이 워낙에 성격이 남자답거든. 나 어릴 때도 우리 형이 잘 나가는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나 지켜주고 막 그랬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형이 술 마시면 가끔씩 시비 걸려서 싸움질하고 그러는데 형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형이 워낙에 남의 시선 별로 신경 안 쓰고 털털한 성격이잖아. 그런데 형수님은 워낙에 깔끔한 스타일이라 형이랑 잘 안 맞나 봐. 저희 남편은 자기 형이라 그런지 좋게 포장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듣기엔 어릴 때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지금은 술 먹고 쌈박질까지 하는 데다 생활 습관까지 지저분해서 이혼당한 걸로 보였어요. 저 같아도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저희 남편은 시숙과 달랐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회사도 잘 다니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빤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선아, 정말 고생 많았다. 그 어렸던 네가 이제 내 엄마가 되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하긴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 너도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건가? 당연하지. 그럼 오빠만 애 낳고 살 줄 알았어? 나도 이제 30대 성인이고 애 엄마야. 오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봐주던 그 어린애가 아니라고. 그래, 너도 이제 어엿한 어른인데 내가 아직도 애로 봤나 보다. 그나저나 매제 아빠 된 거 정말 축하해. 내가 먼저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거든. 힘들거나 고민 있을 땐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서 편하게 얘기해도 돼. 알았지? 저희 오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더군요. 남편은 쑥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앞으로 형님을 본받아서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후 저는 딸도 하나 더 낳고 남편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어요. 남편하고 사이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시댁 식구들하고도 그렇게 큰 마찰은 없었는데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정에서 모일 때마다 저희 오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새언니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요즘에 오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오빠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더니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한 잔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랑 같이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빠가 소주를 연달아 몇 잔을 들이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선아, 사실 오늘 내가 너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오빠로서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정말 창피하고 면목 없는데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오빠, 무슨 일인데 그래? 새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된다며. 혹시 회사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러자 저희 오빤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 이러더군요. 지선아, 사실 지금 우리 회사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야. 우리 회사 좀 더 키워보려다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생겼다고. 오빠, 회사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데 그래? 내가 시설 쪽에 투자를 했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벌어둔 것도 다 날리고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지선아, 나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거 알지? 나 우리 가족한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약물고 여태까지 살아왔었어.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우리 부모님도 나 사업 초기부터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다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집도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받은 상태라서 얘기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딱 1억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오빤 그렇게 얘기하며 제 앞에서 서럽게 흐느끼더군요. 어릴 때부터 저를 애지중지 돌봐주고 제가 위험할 때마다 몇 번이나 구해줬던 오빠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일단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 남편한테 오빠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정말 급하다고 하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반대를 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아니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이 형님한테 빌려준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 대출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어차피 우리 아파트 대출 받은 것도 거의 다 갚아가잖아. 우리 오빠가 정말 급해서 그런다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오빠 약속한 건 꼭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가 빌려주면 어떻게든 다시 갚을 사람이라고. 그래도 안 돼. 원래 가족끼린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형님 사업은 형님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 사업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손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할 능력이 없는 형님 자신 탓해야지. 왜 우리한테 기대는 거냐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원래 사업이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 그동안 우리 오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신 승진 안 돼서 힘들어할 땐 우리 오빠가 기 살려준다고 비싼 정장도 한 벌 사주고 당신 생일 때마다 비싼 곳에 데려가서 밥도 다 사줬잖아. 게다가 애 아빠 몸이 튼튼해야 된다면서 당신 먹는 영양제도 우리 오빠가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 몰라? 우리 오빠 사업 잘 될 땐 다 받아먹더니 이제 안 되니까 매정하게 외면하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1억이 누구 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주냐고. 형님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거절할 땐 강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빌려줬다가 형님 사업이 망하면 그 1억 원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돈 완전히 날리는 거잖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고 메꿔놓으면 되잖아.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오빠인데 이렇게 힘들 때 딱 한 번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차피 나도 이 아파트에 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빌려줘도 되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이 아파트는 공동재산이니까 내 동의 없인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그동안 남편이 저희 오빠랑 잘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해는커녕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얘기를 전해들은 시모까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에이미 너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 오빠한테 1억 원을 빌려주자고 했다며? 너 그거 절대 안 된다. 원래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 가족이지. 둘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사실 남남이나 마찬가지지. 너 혹시라도 아파트 담보대출로 네 오빠 돈 빌려줬다간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라. 제가 제 오빠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데 왜 시모가 나서서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신용대출에 카드 대출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아서 8천만 원을 오빠에게 빌려주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신용이 좋은 편이라 그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빠는 그 돈을 받고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선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회사 꼭 살려서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너도 애들 키우면서 사느라 힘든 점이 많을 텐데 오빠가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이런 못난 오빠한테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오빠가 그 돈으로 급한 일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위험할 때 몇 번이나 오빠가 구해줬으니 저도 오빠를 안 좋은 상황에서 빨리 구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오빠한테 절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매정하게 나오던 남편이 그때 이후로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시숙이랑 맨날 술 먹고 어울려 다니고 저희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한 번은 시숙이랑 술을 먹고 밤 12시에 집에 같이 들어와선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여보, 우리 왔어. 술 한 잔 더 먹게. 얼른 술상 좀 내와봐. 술상은 무슨 술상이야. 지금이 몇 신 줄이나 알아?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시끄럽게 좀 하지 말고 얼른 아주버님도 집에 가시라고 그래. 집에 가긴 어딜 가. 나랑 형이랑 의리로 살고 의리로 죽는 형제인데 우리 집이 형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요, 재수씨. 형제끼리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우애를 다지겠다는데 너무 빡빡하시다. 애들이 깨면 다시 재우면 되지. 그게 뭐 대수인가? 형진아, 우리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너 노래 잘하지? 재수씨 때문에 흥 떨어지니까 노래나 시원하게 한 곡 뽑아봐. 남편과 시숙은 술에 취해선 시끄럽게 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결국엔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다며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시숙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신, 제발 민폐 끼치지 말고 술 더 먹을 거면 밖에 나가서 먹어. 당신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야. 나가서 아주버님이랑 밤새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숙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아침 해가 뜨고서야 술에 만취가 된 채로 집에 기어들어오더군요. 안 그래도 평소에 회사도 제대로 안 다니고 술만 퍼먹는 시숙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즘 들어 저희 남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물들이는 것 같아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일을 전해 들은 시누이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올케, 며칠 전에 우리 오빠랑 내 동생이 집에서 술 좀 마시겠다는데 올케가 내쫓았다며? 올케가 뭔데 우리 집 남자를 둘이나 무시해? 형님,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날 그이랑 아주버님이 오밤중에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바람에 저희 애들도 다 깨고 민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면 나가서 먹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남자들이 술 한 잔 더 하겠다는데 술상을 차려오지 못할 망정 밖으로 내쫓아? 옳게. 우리 엄마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안 걸 다행으로 여겨. 우리 엄마가 알았으면 옳게는 아주 뼈도 못 추렸을걸? 다음번에 또 그러기만 해봐. 그때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하라고. 알았어? 아휴, 무서워라. 그럼 다음부터는 아예 형님네 집으로 보낼게요. 형님이 이씨 집안 남자 2명 술상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형님은 절대 2사람 내쫓지 마시고 맛있는 안주 많이 차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전까진 시댁 식구들이랑 큰 마찰이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저랑 부딪힐 일이 많아지더군요. 게다가 명절 때도 저는 애들 보랴 음식 준비하랴 바쁜데 남편은 시숙이랑 둘이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을 안 도울 거면 애들이라도 보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오늘은 우리 집 왔는데 나 좀 자유롭게 쉬어보자. 내가 그래도 이 집 막내 아들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편하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나저나 여보, 냉장고에 술이 없더라. 나 형이랑 술 한잔하게 나가서 술 좀 사다 줘. 이왕이면 마른 안주도 같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서 당신이 먹을 술은 당신이 나가서 사와.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숙이 껄렁껄렁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야, 이거 재수씨 남편 대접이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재수씨 성격 드센 건 알았지만 보기보다 장난 아니네. 형진아, 너 재수씨랑 사느라 좀 피곤하겠다. 아유, 난 재수씨 같은 드센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시부까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 여자가 너무 남편을 잡아도 못 써. 그러니까 애미 네가 나가서 술 좀 사와라.
음식은 갔다 와서 하면 되지. 형제들끼리 오랜만에 회포 좀 풀겠다는데 마누라가 돼서 그것도 못 도와줘? 아버님, 오랜만에 회포를 풀다뇨. 저 두 사람 이틀 전에도 만났거든요. 일주일에 못해도 두 번씩은 만나는 사이에 회포 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보기 좋으시면 아버님이 사다 주시면 되겠네요. 남자 셋이서 술 사다가 재밌게 먹고 노세요. 그날 시댁의 제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애들을 데리고 먼저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만 막무가내로 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한테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빠 생신이라서 친정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안 갈래. 가면 형님이랑 마주쳐야 되는데 불편하잖아. 형님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당신 혼자 애들 데리고 갔다 와.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냥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불편해서 그래. 그러게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꺼낸 형님이 잘못이지. 참나, 끝까지 우리 오빠 탓이야?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도 우리 아빠 생신에 당신같이 고집불통인 사람 데려가기 싫으니까. 알았어? 결국 그날 남편 빼고 저 혼자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 생신에 참석도 안 했으면서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선아, 너희 요즘에 무슨 문제 있니? 이서방이 예전엔 자주 찾아오고 우리한테도 잘하더니 요즘엔 왜 이렇게 소식이 뜸해? 게다가 오늘은 네 아빠 생일인데도 오지도 않고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아? 저는 부모님께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 일도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냥 남편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혼 초기엔 저한테도 잘하고 저희 집에도 잘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너무 괘씸하더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오빠가 급한 불을 끄게 되었고 제가 돈을 빌려준 지 정확히 2년 7개월 만에 오빠가 저한테 돈을 다 갚았거든요. 오빠는 세연이랑 같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선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회사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했지. 내가 두둑하게 더 얹어줄 테니까 이자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 없었으면 저랑 우리 애들도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이게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우리 살린 거라고요. 오빠랑 새언니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역시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보게 되는 건지 저희 오빤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서 지원받은 돈도 다 갚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식간에 떼부자가 될 정도로 엄청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젠 오빠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정도는 되었어요. 저는 제 도움으로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오빠의 사업도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저도 한시름 놓았을 때였습니다. 당시 47살이던 저희 시숙이 갑자기 또 결혼을 한다면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비 형님이 시숙보다 14살이나 어린 33살이더라고요. 어디서 만났는지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딱 봐도 너무 어리고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비 형님이 시모가 만든 갈비찜을 먹더니 인상을 찡그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휴, 짜. 오빠, 나 휴지 좀. 요즘에 저염식이 유행인데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어? 예비 형님은 시숙이 건네준 휴지에 씻고 있던 갈비찜을 뱉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의 없게 느껴져서 아무리 예비 형님이어도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절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이고, 역시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입맛도 아주 요즘 스타일이네. 갈비찜이 짜면 여기 있는 잡채라도 먹어봐요. 이건 삼사암하게 했으니까 입맛에 맞을 거예요.
시모는 예비 형님이 나이가 어린 게 마음에 드는 건지 예의가 없는데도 해벌레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얼마 안 가 시숙은 예비 형님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숙이 시댁에 와서는 신혼집을 계약했다면서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재수 씨, 혹시 우리 형진이한테 들었어요? 나 신혼집 계약한 거. 위치도 좋고 진짜 좋은 집이 싸게 3억에 나와가지고 바로 전세 계약했거든요. 아마 재수 씨도 우리 신혼집 와보면 너무 좋아서 부러워할걸요? 시숙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저한테 몇 번이나 자랑을 해댔는데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냥 젊은 여자랑 재혼하니까 모든 게 다 신나서 저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숙의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숙이 예비 형님이랑 같이 결혼식 전에 미리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랑 짜고 이중 계약을 했던 거였더군요. 요즘 많이 벌어지는 전세 사기 중 하나였던 거죠. 시댁은 완전히 난리가 났고 시숙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랑 남편한테 울고불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형진아, 나 좀 도와줘라. 나 이제 한 달 뒤면 결혼식인데 이대로 전세금도 날리고 어디에다 신혼집을 차리냔 말이야. 그래도 너흰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꽤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둘이 의리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형제인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재수씨,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마음 맞는 여자 만나서 제대로 다시 살아보려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집을 얼른 다시 알아보게 딱 3억만 도와줘요. 제발요. 사실 저희 아파트가 처음에 살 땐 4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7, 8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저희한테 자그마치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시숙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평소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희 남편과 어울려 다니며 저희 남편이 가정에 더 소홀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돈을 못 빌려준다고 하자 이번엔 시모가 나서더군요. 그런데 웃긴 게 시모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저한테 명령하는 식이었어요. 예, 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어차피 너네 집 시세가 3억 넘게 올랐잖아. 그럼 어차피 3억 원은 공짜로 번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좀 빌려주면 어때서 그래? 너 그렇게 욕심 많으면 못 써. 가족끼리는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울 줄도 알아야지. 세상에 몇 년 전에 저희 오빠한테 돈 빌려준다고 했을 땐 저한테 전화해서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 근데 자기 아들 일이 되니까 뻔뻔하게 빌려달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가족끼린 돈거래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어차피 각자 가정 이루고 살면 남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오빠한테도 이 집 담보로 대출 안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주버님이 그런 일 생기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세요? 저 그 돈 못 빌려줘요. 왜 못 빌려줘? 너 설마 우리 큰아들 못 믿어서 그러니? 어차피 전세 자금이니까 나중에 집 빼면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 설마 시애미도 못 믿는다는 소리 할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참말 말고 우리 큰아들한테 3억 원 입금해라. 어머님,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놓으셨어요? 제가 빌려준다고도 안 했는데 무슨 3억을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요, 몇 년 전에 그이랑 어머님이 저희 오빠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난리치신 것 때문에 괘씸해서라도 더 빌려주기 싫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빌려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주버님한테도 똑같이 하셔야죠. 참나,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옛말에 여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했어. 넌 내 아들이랑 결혼한 이상 친정 식구들보단 우리 식구들 우선시해야 되는 거라고. 네 진짜 가족은 친정 식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야.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진짜 가족은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뿐이고요. 아주버님은 제가 그이랑 이혼하면 어차피 남남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내놓으란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이 안쓰러우시면 어머님이 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도와달라고 할 땐 매정하게 내치던 남편도 이번엔 시모랑 똑같이 태도를 싹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형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나 진짜 우리 형만 생각하면 눈물 나서 미치겠어. 이제 결혼식도 한 달밖에 안 남겼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어차피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3억 정도 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형 좀 도와주자. 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태도가 싹 변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내로남불이 뭔 줄이나 알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뜻이야. 우리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할 땐 나 몰라라 하더니 당신 형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딱 내로남불 그 자체라고. 내로남불이라니. 형이 당장 예비 형수님이랑 살 집이 없어서 곤란에 처했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당신 형만 가족이고 우리 오빠는 가족도 아니야? 당신 몇 년 전에 우리 오빠가 사업 어려워서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며. 우리가 힘들게 대출 갚은 아파트로 또 대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형한텐 우리 오빠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의 3배인 3억 원을 떡하니 내주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 진짜 치사하게 왜 이래? 예전 일 가지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 거야? 그럼 우리 형이 결혼하고 신혼집도 없어서 예비 형수님이랑 길바닥에 나 앉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오빠도 그때 당시 우리가 돈 안 빌려줬으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긴 상황이었어. 오빠뿐만이 아니라 오빠네 회사 직원들까지 전부 다 월급도 못 받고 실업자 될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그땐 우리 오빠가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니 당신 형이 살 신혼집이 없어진 게 그렇게 불쌍해? 이런 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뭐라고? 머저리?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나 솔직히 결혼 초기엔 당신 형 성격도 이상하고 지저분해서 형제끼리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역시 형제는 형제인가 보더라. 둘이서 하는 행동이 아주 똑같다고. 당신 형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맨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고 우리 애들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우리 애들이랑 동물원 가기로 약속했던 날에도 우리 한별이가 아빠가 사주는 생일 케이크 기대하고 있을 때도 술 먹고 퍼질러져 자느라 애들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리고 당신, 우리 가족한테도 남처럼 대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아빠 생신에도 핑계대고 안 갔던 거 기억 안 나냐고. 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형 못 도와준다 이거야? 당연히 못 도와주지. 당신은 나랑 우리 가족을 남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왜 당신 가족을 도와줘야 되는데? 양심 있으면 나한테 그딴 소리 못하지. 안 그래? 아유, 당신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할 거냐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시작이었고 그 이후부터 너랑 너희 가족들이 차곡차곡 다 쌓아간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아주 한 세트로 이 상황을 만든 거라고. 알겠어? 내가 그동안에 애들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 나랑 이혼하고 당신 돈으로 3억 원을 도와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뭐? 이혼?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 이거야? 그래, 이혼해. 너랑 나랑 7년간의 결혼 생활도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랑 이혼하자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숙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도 없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남편이랑 시모, 시부까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숙은 신혼집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혼할 거였기 때문에 결혼식 때 참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미 너 오늘 네 시숙 결혼식인 거 모르냐?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우리 집안 행사엔 참석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어머님,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한다고 한 거 못 들으셨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그 결혼식에 왜 가요? 제발 우길 걸 좀 우기세요. 어찌 됐든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너 당장 결혼식장으로 뛰어오지 못해? 당장 와서 자리라도 지키라고. 싫다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세요? 그럼 어머님이 정 원하시니까 지금이라도 갈까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 거기 가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사돈 어른들한테 다 까발릴 것 같은데. 뭐? 뭘 대체 까발린다는 거야? 뭐긴요. 소중한 딸내미가 이 결혼식 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사실을 까발려야죠. 솔직히 아주버님 전에 이혼한 것도 다 아주버님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잖아요. 술 먹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생활 습관도 지저분해 죽겠는데 어떤 여자가 참고 살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한테 여잔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 식구들은 남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돈 어른들한테도 앞으로 딸이랑 영끈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야죠. 안 그래요? 뭐라고?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냐?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왜요?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거기로 갈까요? 가서 아예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다 까발려 버릴까요? 아니다. 오지 마라. 생각해보니 어차피 이혼한다는데 네가 오는 것도 이상한 것 같구나. 그러니까 너 절대 올 생각하지 마. 제가 시숙의 실체에 대해 결혼식장에서 다 까발린다고 하니까 시모가 겁을 먹더군요. 50살 다 돼가는 아들이 젊은 여자랑 재혼한다는데 그걸 망치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 후 저는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재산 분할한 돈을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가 애들을 키우며 지내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인 게 저희 애들이 전 남편 없이도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평소에 전 남편이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아빠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저희 오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선아, 난 네가 꼭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전 매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 처음 봤을 땐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였는데 그런 놈일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도 요즘엔 이혼이 흠도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한테 남편이 없을 뿐이지 나도 있고 네 새언니도 있고 우리 부모님도 계시잖아. 오빠,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우리 애들이랑 조카들은 왜 빼? 그리고 내 옆에 이렇게 가족이 많은데 내가 속상해할 일이 뭐가 있어. 나 우리 애들 데리고 진짜 잘 살 거야. 어차피 아빠 역할도 못하는 그 인간은 없는 게 100번 낫다고. 그렇게 저는 친정 식구들이랑 오순도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주던 전 남편이랑 전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까 정말 살맛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내는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나락의 길을 걷고 말았어요. 제가 이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전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갑자기 비굴하게 굴더라고요. 여보, 나 진작에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형님한테 돈 안 빌려드린 것처럼 우리 형한테도 아무것도 빌려주지 말 걸 그랬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한 걸로 우리 형한테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거 다 날렸단 말이야. 우리 형이 그 돈으로 전셋집 얻는다고 해놓고선 알고 보니까 월세집을 얻었더라고. 그래 놓고선 내가 준 돈으로 형수님한테 비싼 선물 사주면서 다 탕진해버렸대. 나한텐 전세 자금으로 2년만 쓰고 돌려준다더니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버렸단 말이야. 나 이제 어떡해? 내가 살다 우리 형한테 사기당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
네가 스스로 빌려준 돈이잖아. 그렇게 억울하면 네 형한테 가서 따져. 우리 형 지금 연락도 안 된단 말이야. 형수님도 형이 돈 다 떨어지니까 도망가 버렸어. 나 이제 어떡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1억 4천만 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니까 살고 싶지도 않아. 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설마 그 돈을 나한테 물어달란 얘기야? 너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당신더러 물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말 안 듣고 우리 형만 믿은 거 후회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신만 믿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도 형이 쓴 돈이니까 형 찾아가서 받으라고 나 몰라라 하신단 말이야. 나 요즘에 완전히 가족한테 버려진 기분이야.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나 좀 받아주라. 어? 미친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너랑 나랑은 이혼한 순간 남남이야. 그런데 왜 나보고 받아달래? 그나저나 너희 형제끼리 의리로 죽고 의리로 산다더니 그 의리도 별거 없었나 보네. 무슨 형제끼리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우리 형이 나한테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참나. 네 형은 평소 하는 행동만 봐도 신뢰가 제로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믿은 네 자신을 탓해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너한테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까? 너 지금 눈 한번 딱 감아봐. 눈? 눈은 왜? 얼른 감아보라고. 어때? 눈 감으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이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기만 한데. 그치? 그게 바로 네 인생이야. 이게 다 네 내로남불의 결과라고. 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알았어? 나 네 목소리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여보, 여보. 저는 애원하는 전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전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전 시숙이랑 결혼했던 그 여자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전 시숙이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나저나 전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재산 분할을 했는데 저는 친정에 들어가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는 반면 전 남편은 쪽박을 찬 걸 보니 역시 사람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래서 마음씨를 곱게 쓰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기적으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전 남편은 시숙한테 뜯긴 1억 4천만 원 빼고도 남은 재산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발 전 남편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남은 재산이라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애들한테 양육비를 제때제때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받아낼 생각입니다. 저희 오빠는 요즘 예전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 번 고비를 겪고 나니까 저희 오빠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힘을 더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빠의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저희 전 남편처럼 내로남불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텐 절대 봐주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